코스피가 3030선 안팎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에 나스닥은 하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위한 의회 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난입으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는 블루 웨이브가 현실화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4%로 조금 높였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기존의 5.7%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내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지만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하루 신규 확진은 사흘 연속으로 10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은 금융시장 동향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사상 처음으로 장중 3,000선을 넘었다가 하락 마감한 코스피가 오늘은 다시 3,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의 경우에는 시위대 국회의사당 난입으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지금 국내 주식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0.19% 오르며 개장했습니다. 곧이어 3,000선을 회복한 코스피는 장중 3,03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오전 11시 15분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2.21% 오른 3,033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오늘 지수를 끌어올린 것은 개인이 아닌 기관 투자자입니다. 개인이 6,900억 원 넘게 팔자에 나섰지만 기관이 6,500억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어제 코스피가 소폭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 심리가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매수세가 몰리며 1% 오른 991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깥 날씨는 굉장히 춥지만 또 증시는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호재 속에서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44%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S&P 500도 장중 최고점을 다시 쓰며 0.57%가 올랐는데요.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61% 하락했습니다.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커지며 대규모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건데요. 하지만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패배를 부정하는 시위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했다는 소식에 주요 지수가 빠르게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SBS 비즈 김창섭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 시위대가 의회 의사당에 난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승인하기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당장 수도인 워싱턴 DC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취재기자 역시 연결해서 들어보죠.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당시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네,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수천 명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5시 20분쯤 의회 외곽의 저지선을 뚫고 내부로 침입했습니다. 상하원 합동회의 시작 1시간가량 지난 상황이었는데요. 창문을 깨고 내부로 침입한 일부 시위대는 경찰과 무장대치 상황까지 갔습니다. 경찰은 체류가스를 살포하면서 시위대를 막았고 혼란 속에 여성 한 명이 총상을 입고 결국 숨졌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 워싱턴 DC에는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고 시위대는 3시간가량 지나서야 의사당 건물에서 물러났습니다. 급히 피신했던 의원들은 중단했던 합동회의를 속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이 또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시위대의 의사당 난입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연설을 통해 대선 결과에 절대 승복하지 않겠다면서 시위대를 부추겼습니다. 이 연설 직후 시위대의 행진이 시작됐고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자신의 트위터에 지지자들에게 집에 돌아가라는 영상 메시지를 올렸지만 선거를 도둑맞았지 않는 주장을 계속 펼쳤습니다. 네, 상황은 일단은 일단락됐지만 혼란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관심이었던 조지아주의 상원 결선 투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랫동안 공화당 우위 지역이었던 조지아주에서 민주당이 20년 만에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대권과 미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는데요.
앞으로 바이든 정부에서 기대되는 증세와 경기 부양책, 친환경 정책 등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류정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 주요 투자 은행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올려 잡았습니다. 예상보다 우리 경제가 개선될 것 같다는 전망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혜 기자. 네, 인지혜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어느 정도로 올렸습니까? 네, 한 달 전에 전망했던 수치보다 0.1%포인트 오른 겁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해외 IB 9곳이 전망한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 평균은 3.4%를 보였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가 기존 2.9%에서 3.6%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렸고 HSBC도 2.2%에서 2.7%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나머지 기관들은 종전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8%입니다. UBS가 가장 높은 3.8%를 내놨고 JP모건과 시티 둘 다 한국이 매년 3% 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해외 IB 9곳의 우리나라 2020년 성장률에 대해선 기존 마이너스 1.1%를 유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우리나라만 올린 걸까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네, 다른 나라의 경우 미국과 유로존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4.4%, 4.8%로 4%를 훌쩍 넘긴 수치로 예상됐습니다. 일본은 3%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중국 성장률 전망치는 8.4%입니다. 투자은행들은 새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5.7%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022년 내년에는 4.2%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비즈 윤지입니다. SK가 글로벌 수소 선도 기업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수소 사업을 차세대 주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후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SK가 수소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SK와 자회사 SKENS는 미국 플러그 파워의 지분 9.9%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두 회사가 각각 8천억 원씩을 출자해 1조 6천억 원을 공동 투자하는 방식인데요. 1분기에 거래가 마무리되면 SK가 플러그 파워의 최대 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플러그 파워는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 사업을 선도하고 있고 매년 약 50% 수준의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SK는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국내 주식 투자자 분들께서도 플러그 파워도 관심 갖는 종목으로 꼽는 분들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입니까? 네, SK에 따르면 지난 1997년에 세워진 플러그 파워는 수소 사업 밸류체인 내의 차량용 연료전지, 수전의 핵심 설비인 전해조와 같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수소연료 지게차와 트럭 등 모빌리티 사업 역량을 갖췄습니다. 아울러 드론과 항공기, 발전용 등으로 수소 연료전지의 활동을 다각화하고 있고 수소 생태계 구축에 적극적인 유럽 시장으로의 사업 확장도 추진 중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SK의 계획도 전해주시죠. 네, SK는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수소 시장에 대한 진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SK는 지난해 수소 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수소 사업을 차세대 주력 에너지 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ESG 경영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친환경 수소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권석입니다. 기아자동차가 지난 27년 동안 사용해온 회사의 로고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자동차만 만드는 기업에서 종합적인 모빌리티 회사로 거듭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바뀐 로고 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네, 기아차는 옛 기아그룹 시절인 지난 1994년부터 타원형 로고를 사용했는데요. 27년 만에 이 테두리를 없애고 알파벳 기아를 이어붙인 새 로고로 교체했습니다. 디자인 콘셉트는 균형, 리듬, 상승 세 가지인데요. 균형은 기존 사업과 새 서비스 제공, 리듬은 변화 의지, 상승은 고객 관점의 새 브랜드 도약을 의미합니다. 올해 새로 선보일 K7과 스포티지 완전 변경 모델부터 새 로고가 부착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현대차 그룹의 인수가 된 뒤에도 로고와 사명은 손대지 않았던 기아였는데요. 이렇게 바꾸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에 머물지 않고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송호성 기아차 사장은 새롭게 선보인 로고는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상징한다면서 대전환을 맞는 산업 환경 속에서 미래 모빌리티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기아차의 미래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아차는 새 사명을 기아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는 15일 유튜브 쇼케이스를 통해 브랜드 지향점과 전략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장가입니다. 삼성전자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온라인 행사를 열고 신형 프리미엄 TV를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 기업들의 프리미엄 TV 경쟁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더 들어보죠.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삼성이 내놓은 신제품 어떤 제품입니까? 네, 삼성전자가 네오 QLED TV를 최초 공개했습니다. 네오 QLED는 기존 QLED를 한 단계 발전시킨 제품인데요. 크기가 더 작은 퀀텀 미니 LED 소자에 마이크로 레이어를 입혀 더 정교하고 촘촘한 화질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에 퀀텀 매트리스 기술을 사용해 퀀텀 미니 LED 밝기를 12비트까지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 최고 수준의 명암비와 디테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입니다. Our major long-term goal is to ensure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To that end, we will decrease our carbon footprint during the production process in a systematic and meaningful way. 네, 그런데 이번에 또 뿐만 아니라 1억 원이 넘는 초프리미엄 TV도 함께 소개를 했다고요. 네, 이번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국내에서 공개한 1억 7천만 원짜리 110인치 마이크로 LED TV를 글로벌 시장에도 처음 소개했는데요. 스스로 빛과 색을 내는 초소형 LED를 사용해 실제 사물을 보는 것과 같은 화질을 구현해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3, 4월에는 99인치 제품도 순차적으로 나올 예정이고 72에서 80인치대 제품도 올해 안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LG전자도 지난해 10월 1억 원짜리 롤러블 TV를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새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 주도권을 두고 우리 업체들의 경쟁이 본격 개막됐습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롯데칠성음료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사무소를 신설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주력 제품인 밀키스와 레스비의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인 1위일 정도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롯데칠성음료가 러시아 시장에 공략에 고삐를 댄다고요? 그렇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1990년 러시아에 첫 진출한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사무소만 운영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사회를 열고 모스크바의 사무소 설립을 의결하고 이르면 3월에서 4월에 문을 여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롯데칠성 측은 러시아 시장은 극동, 시베리아, 서부 지역으로 나뉘는데 모스크바 사무소는 서부 지역 시장 확대를 염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재밌는 소식이네요. 실제로 이만큼 잘 팔립니까?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는 인구 1억 5천만 명 이상의 거대한 소매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롯데칠성음료의 밀키스와 레스비는 현지에서 국민음료로 통하는데요. 밀키스와 레스비는 탄산음료와 캔커피 시장에서 점유율이 90%에 달해 압도적 1위입니다. 둘 다 추운 날씨를 감안한 철저한 현지화가 인기 비결인데요. 밀키스는 과일 재배가 어려운 러시아에서 다양한 과일 맛을 출시해 현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레스비는 캔커피를 온장구에서 직접 꺼내 먹는다는 방식을 유행시키며 큰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SBS 비즈 신윤철입니다. 네, 어제 저녁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내린 폭설로 도로 상황이 마비된 가운데 음식 배달 그리고 새벽 배송 지연 사태가 줄이어서 발생을 했는데요. 오늘 역시도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마은 기자. 네, 어마은입니다. 어제 폭설로 저녁 배달이 중단이 되거나 또 지연이 돼서 큰 혼란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배달 대행 업체 요기요가 운영하는 요기요 익스프레스는 부산을 제외하고 모두 배달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던 오후 7시 이후부터 자정까지 배달 중단은 이어졌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운영하는 배민 라이더스의 경우 서울, 부산, 대전 등의 지역에서 배달 가능 지역을 최소화해 운영했습니다. 대부분의 곳에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60분 이상 배달이 지연됐습니다. 오늘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요. 배달 대행 업체 측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셧다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네, 당연히 라이더분들의 안전도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는 물론이고 자영업자분들의 피해도 클 것 같은데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상을 받기는 힘들 듯합니다. 배달대행 업체 측은 배달대행 업체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로 발생한 일이다 보니 따로 보상안을 마련하긴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배달원의 경우에도 저녁 시간 대목을 놓치긴 했지만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배달은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연말에 주문 폭주로 배달의 민족 서버가 다운돼 배달 지연이 발생했는데 당시 배민 측은 주문한 소비자, 자영업자, 그리고 배달원 모두에게 보상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엔 자연재해가 아닌 시스템 등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번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엄하안입니다. 네, 다음은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줄넘기 등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학원, 태권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서 아동학생 9인 이하가 되면 영업이 허용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부터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이 학원이나 태권도장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이 허용됩니다. 중대본은 또 노래방 등 수도권 집합금지 시설에 대해 2.5단계 거리 두기가 종료되는 17일부터 영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70명이 발생해 누진 확진자 수는 66,68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32명 늘었지만 1일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000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3차 대유행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교정시설이나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는 1,094명으로 늘었고 추가 검사 과정에서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 누적 1,046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11명 줄어 400명이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입국 제도에도 추가 변화가 있죠. 내일부터는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지만 입국이 가능한 거죠. 네, 중대본은 내일부터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전자 증폭,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 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즉 사흘 안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오는 15일부터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국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손석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후년부터 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벌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영 기자. 네, 정인영입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올린 수익에 대해서는 그럼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 겁니까? 네, 주식과 펀드 등으로 5천만 원을 초과해서 낸 수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오는 2023년 내후년부터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 주식과 펀드를 통해 7천만 원을 벌었다면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4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사고 팔거나 대여에 발생한 소득이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500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초과분 250만 원의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네, 더불어서 부동산 관련 세금에도 변화가 있죠. 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도 늘어났는데 이것도 함께 전해주시죠. 네,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돼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아파트 한 채와 분양권 한 개를 갖고 있으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했지만 올해부터는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때문에 집 한 채와 분양권 한 개를 갖고 있는 가구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 세차장과 중고 가구점 등은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또 월급 210만 원 이하의 미용사, 숙박시설 종업원 등의 야간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SBS 비즈 정민영입니다. 네, 중대재해법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여야가 어젯밤 국회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제외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법안 소위를 다시 열고 이 법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상황도 연결하겠습니다. 김동우 기자. 네, 김동우입니다. 당장 내일이 본회의잖아요. 법안 최종안이 마련이 됐습니까? 네, 여야는 어젯밤까지 중대재해처벌 대상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대부분 합의했습니다. 영세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정부 의견을 수용했습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처벌 강도도 원안보다는 완화됐는데요.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해 징역형의 하한선은 낮추고 벌금형의 하한선은 없앴습니다. 여야는 현재 중대재해법의 조문들을 최종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후에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내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법안 내용이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관건은 또 노동계,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제계는 어제 대한상의 등 10개 경제단체가 모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들은 현재 입법안인 사업주 징역 1년 이상의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고 처벌 기준을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완화하는 등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노동계는 영세 사업장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내 제조업 산재사고 사망자 206명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42명으로 약 2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SBS 비즈 김동우입니다. 금융권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은행권에서는 희망퇴직 작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희망퇴직 접수조차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통상 희망퇴직하면 접수받는다고 사전에 알리죠. 그런데 국민은행은 아직 공고도 못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은행 노사 간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통상 연말에 희망퇴직 조건 등 협상 결과를 조율하고 연초에 접수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 이처럼 늦어지는 건 노사가 내세우는 희망퇴직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임단협 협상입니다. 국민은행 노조는 임단협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희망퇴직 조건을 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요. 노조는 가급적 이번 달 중에는 희망퇴직 협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다른 은행들도 지금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을 텐데요. 다른 곳들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국민은행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들은 희망퇴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고요. 지난달 마무리된 우리은행 희망퇴직 접수에는 300여 명이 몰렸던 지난해보다 더 많은 460여 명이 몰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퇴직자를 확정했는데요. 하나은행은 511명, 농협은행은 496명의 직원이 퇴직했습니다. 국민은행 노사 협상이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이번 달 중에 5대 시중은행 희망퇴직 작업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지난해 은행 직원의 수십억 원대 셀프 대출 사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런데 새해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은행 직원의 부당 대출이 적발돼서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하나은행의 부산 지역 지점에서 여신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급 직원이 부당 대출로 약 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하나은행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됐는데요.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객 피해는 없고 혐의 금액 대부분 회수 가능할 것이라며 내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지난해에는 기업은행 직원의 76억 원 규모 셀프 대출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매번 일이 터지고 나서야 드러나는데 이거 아예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네, 현행법상 금융사들은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요원합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직원이 부당대출 사고를 벌릴지 미리 알고 차단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역시 규정이 있더라도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를 사전에 막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나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은행 내부 감사 결과만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1차적으로는 은행 내부 통제가 중요하다면서도 금융감독원이 역할을 더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단순 직원의 일탈 행위인지 지점장이나 다른 직원들과의 연루된 가능성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감독당국의 전수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LG전자가 데이터 분석 전문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LG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TV 광고 콘텐츠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인 알폰소에 약 8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지분 50% 이상을 확보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는 기존 주력 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접목해서 서비스와 콘텐츠 또 소프트웨어 분야로 TV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LG전자는 설명했습니다. KT가 주도하는 산학연 협력체 AI 원팀이 출범 10달 만에 처음으로 공동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KT는 딥러닝 음성 합성과 E2E 음성 임식 등 AI 기술 4종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KT는 연구 성과 중 3개를 핵심 기술로 활용하고 1개는 현대중공업그룹의 산업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 영하 12도 등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는 종일 눈이 내리겠고요. 특히 모레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 제주도에는 최고 30에서 50cm의 많은 눈이 예상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전국의 대기순환은 원활하겠습니다. 따라서 WHO와 환경부 기준 모두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며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지기 시작해서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1월 7일) 목요일 오전 뉴스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